네이버가 20명의 직원들이 그것을 편집하고 있다. 네? 라는 부분들은요. 그 제목을 바꾸고 그 영역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네. 편집, 뉴스 배열을 하는 부분들은 뉴스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 예. 상대방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유니언은 카카오에 강력하게 항의해달라고 답을 보냈고 네이버의 대관 담당을 하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불러서 국회로 와서 이야기를 듣고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네, 지금 핵심이 뭐 영상을 통해 나왔습니다. 들어오라 그래.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여당 국회의원이 참 힘이 세구나. 그리고 청와대 출신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쓴 것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 같아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누구 보러 오죽하면 거기는 편집을 다 AI가 하는데 하니까 AI 보러 들어오라는 거냐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지만 예. 굉장히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될 포털 언론을 자꾸만 권력이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유니언이 굉장히 처신을 잘못한 거라고 보고 또 즉각적으로 우리 이낙연 대표가 엄중주의한다라고 한 것도 굉장히 잘한 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어떻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고 했는데 다만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됐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자신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자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의회민주주의가 결국은 훼손되는 것이다. 그리고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국회 의정에 관련돼서 좀 뭐 이렇게 크게 경험이 의정 활동 경험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자숙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찬 의원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포털을 봤더니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는 기사가 올라오는데 이낙연 대표의 그 연설은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좀 불공정하다. 이걸 포인트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윤영찬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왜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메인 화면에 안 띄워주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메인 화면에 띄워주느냐. 이거 지금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이게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외부의 개입이에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윤영찬 의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의심을 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2015년부터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짜는 건 사람이죠. 실제 이제 이재용 전 소카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다. 최초의 설계자의 편향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편집 배열이 달라진다. 그래서 전반적인 감지 시스템을 좀 작동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제에 한번 전반적으로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국회의원 그리고 특히 이제 상임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만약에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이 마치 상하관계, 가불관계처럼 들어오라고 하세요. 라고 돼 있다면 이 부분은 태도가 굉장히 잘못돼 있다. 이 부분은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겸손한 여당의 태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이낙연 대표도 엄중 주의를 한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찬 의원이 깔끔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오히려 쓴 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낙연 신임 대표가 딱 마무리를 한 모양새인데요. 대표 취임 이후에 이 오가는 행보라든지 뭐 그 의사와의 대화나 뭐 협의 과정도 그렇고요. 협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협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제 원칙 있는 협치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협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협치하겠다고 하는데 예.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야당과 협치가 지금 절벽 상태라고 한다면 이 협치의 강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저는 조건 있는 협치는 안 된다. 원칙 있는 협치가 조건 있는 협치처럼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조건 없는 협치라든지 아니면 원칙 있는 협치가 아니라 용기 있는 협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은 협치를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정말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 물꼬를 저는 이낙연 대표가 터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토론했었던 이 내용도 그러면 지금 이낙연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 안 된다. 예. 같이 함께 이 문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예. 그리고 뭐 민생 문제라든지 코로나 대출 문제라든지 이건 얼마든지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저는 이번 기회에 남은 6개월 동안은 네. 닥치고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볼 때는 협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본인이 대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대표 시절에 결과물을 내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국난 극복에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협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일단 과거에 보수 꼴통과는 달라진 그런 정당, 야당의 모습 예. 그리고 협력할 거는 협력하는 그런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과거가 다 때문에 그랬다는 뜻은 아니시죠? 예. 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예. 뭐 두 분이 예. 협치를 갈 가능성이 크고 예. 지금의 시기가 워낙 엄중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협치는 두 분에게 국민들이 보내는 명령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나이트 포커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